옛날 옛적 충청도 산골 오지 마을에 봉식이라 불리는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초가에 홀로 사는 봉식이는 짚을 엮어 집신을 삼고 그것을 들고 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날도 아침부터 비가 뿌렸습니다. 비 오는 날엔 손님도 뜸하고 발길도 줄지만 그래도 안 나가면 내일부터 굶어야 했기에 할 수 없이 장터로 나섰습니다. 봉식이는 장터 구석 초라한 초가 처마 밑에 허름한 좌판을 펴고 집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런 날은 아무도 안 나올 텐데 어쩐다. 에휴, 이놈의 팔자야. 장터는 한산했고 비에 젖은 흙길에선 흙물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봉식이가 하루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가려는 순간 장터 한편 주막집 처마 밑에 고요히 서 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젖은 치마자락이 발끝까지 흠뻑 젖은 모습, 양손은 가지런히 모은 채 말없이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갓도 없이 손에는 짐 하나 없었고 비에 젖은 머리칼 사이로 고운 얼굴이 보였으며 눈빛에는 어디에도 닿지 못한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저런 처자는 어디서 온 건가? 비 맞으면서 저러고 있으면 병나지. 봉식이는 그 여인을 못 본 채 하려다 비가 더 굵어지자 끝내 한숨을 쉬며 집신 꾸러미를 이고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처자, 여기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혹시 갈 데 없으시거든 제 집이 뭐 비좁긴 해도 마른 오시랑 죽 한 그릇은 있소.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리하여 봉식이는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집은 방 하나와 부엌 하나 딸린 조촐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봉식은 그녀에게 어머니가 남긴 옷을 건네주고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봉식이가 장작불을 피우고 찬죽을 데우는 동안 그녀는 인기척도 없이 젖은 옷을 갈아입고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봉식이는 데운 죽을 나무 쟁반에 담아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빈속이나 좀 달래시지요. 저는 바깥에 앉아 있겠습니다. 봉식이는 방문을 다 닫지 못하고 툇마루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괜히 눈치도 보이고 여인의 말 없는 기척이 마음에 밟혔던 것이죠.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손끝으로 그릇을 어루만지다 조용히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만이 골목을 타고 들려오는 가운데 봉식은 고개를 갸웃하며 혼자 중얼거렸죠. 말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말을 안 하는 건가? 혹시 귀신이라도 되는 건가? 허나 죽을 먹는 걸 보니 귀신은 아닐 테지. 그런데도 왜 사람 기척 같지가 않은 거야? 얼마나 지났을까? 뜻밖에도 안에서 조용히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그냥 들어오세요. 방 안에 같이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봉식이는 멈칫했습니다. 그 소리는 봉식이의 등골 어딘가를 서늘하게 스치는 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봉식은 나무 쟁반을 부엌에 가져다 놓고 방 한켠에 조심스레 자리를 틀었습니다. 등잔불이 작게 흔들리는 어둑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봉식이의 머리가 천천히 고꾸라지더니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봉식은 문틈으로 밀려오는 햇살에 훔친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이미 비어 있었고 여인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있던 자리에는 전날 밤에 입었던 옷이 곱게 개어져 있었으며 그 위에는 옷가락지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빛깔은 푸르스름한 연옥이며 표면은 매끈했으나 가만히 들여다보니 안쪽에 작은 글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느 평민 가문에선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허, 이렇게 귀한 가락지를 그냥 놓고 가다니. 그 처자, 도무지 정체가 무엇인고. 봉식이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옷가락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늦은 아침, 대문을 벌컥 열며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섰죠. 아, 봉식이 집에 있냐? 봉식이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네를 같이 뛰놀던 친구 삼돌이었습니다. 웬일이냐?
네 이놈, 여긴. 요즘 장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중이잖아. 이 근처 큰 장이 있어 왔는데 내 놈 생각나서 와봤지. 삼돌이는 방 쪽으로 고개를 슬쩍 들이밀더니 괜히 껄껄껄 웃으며 팔꿈치로 봉식이를 툭 찔렀습니다. 근데 너 솔직히 말 안 할 거냐? 뭘 말이야? 허허, 시치미는. 어제 장터에서 너랑 같이 간 그 여인 말이다. 그 처자 누구냐? 봉식이는 말없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삼돌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방앗간 영감이 그랬어. 비에 젖은 처자 하나랑 봉식이 내가 같이 갔다 하더라고. 봉식이는 괜히 어색해져 기침을 한 번 하더니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누구긴 지나가던 사람 잠시 데려다 쉬게 했을 뿐이요. 벌써 떠났어.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더라. 그럼 둘이 같이 잔 건 맞구먼? 봉식이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수상하다. 수상해. 그래. 오냐. 그 얘긴 접자. 그나저나 큰 장 옮겨 다니는 자리 하나 생겼다. 너 여기서 썩지 말고 나랑 같이 장돌뱅이나 하자. 기회가 있을 때 움직여야지. 봉식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요한 집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좀 떠돌아다녀 보고 싶었어.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봉식이는 집 몇 개를 보퉁이에 싸고 삼돌이와 함께 긴 여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길은 장이 선다 하면 어디든 향했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수원, 평택, 안성, 문경, 수많은 고을을 지나며 봉식이는 어느덧 장돌뱅이 봉식이라 불리게 되었죠. 낯선 객주집에서 잠을 청하던 밤이면 가끔 그날 사라진 여인과 남겨진 옷가락지가 생각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봉식이는 그 가락지를 헝겊 속에 싸서 늘 보퉁이 맨 아래쪽 가장 깊은 곳에 조심스레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어느 봄날의 기억이자 자신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기다림의 조각이었죠. 몇 해가 흘렀습니다. 봉식이는 여전히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집신과 천을 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식이는 경상도 예천 큰 장날에 무명천 좌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장터 한가운데서 누군가 봉식이 쪽을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마고자를 입은 중년 사내였죠. 실례하오. 혹시 몇 해 전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집신 팔던 분이 맞소? 봉식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십니까? 상단주께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셨소. 그대가 맞다면 오늘 저녁 손님방으로 모시고 오라 하셨습니다. 봉식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딥니까? 가시죠. 그날 저녁, 봉식이 안내를 받아간 곳은 이곳에 근거지를 둔 큰 상단의 손님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에는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봉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에 봉식이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비 오는 그날 그 여인.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미화라 합니다. 미화.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원래는 몰락한 양반 집안의 딸이었지요. 정해진 혼인이 싫어 도망쳤다가 그날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마른 옷과 따뜻한 죽을 주신 그 무심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봉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미화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곳을 지나던 큰 상단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고 우연처럼 그 상단의 주인과 혼인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병을 앓다 떠나셨고 저는 그 재산과 상단을 물려받아 지금 여기까지 왔지요. 봉식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으신 겁니까? 한참을 머뭇거리던 봉식은 조심스럽게 품 안을 더듬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그날 놓고 간 옷가락지 때문입니까? 그러자 미화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일부러 두고 간 겁니다. 그날 제가 받은 건 단지 죽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주지 않던 선의와 온기를 당신은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셨지요. 그게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당신을 찾아 사람을 몇 번 보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 집을 떠난 뒤였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였어요. 언젠가 다시 마주치기를 기다렸지요. 봉식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몇 해를 덮어두었던 온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화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손님이 아닌 남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봉식은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마음으로만 품었던 그녀가 지금 눈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찼는데 이제 그녀의 눈동자에서 그날 밤 가슴 설레었던 방안의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은 곧 그의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봉식은 미화의 상단에서 나와 객주마루 밑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있는 삼돌이 곁으로 갔습니다. 그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조용히 삼돌이의 옆자리에 앉아 말했죠. 삼돌아, 너한테는 숨기고 싶지 않아서 말하는데 오늘 그 여인을 다시 만났다. 어떤 여인? 비 오는 날 우리 집에서 하룻밤 머물렀던 그 여인. 그때 그 옷가락지 남긴. 삼돌이는 자리에 일어나 앉더니 봉식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뭐? 그 여인이 살아있었단 말이야. 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미화라고 하더라. 지금은 과부가 되었고 장터 입구에 있는 큰 상단 알지? 그 상단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대. 그런데 오늘 나한테 혼인을 하자고 했다. 삼돌은 피식 웃으며 봉식을 나무라듯이 말합니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날 밤 그냥 사라졌다며. 귀신에게 홀린 거 아니었어. 넌 아직도 그런 꿈 같은 소리를 하냐? 삼돌이는 그렇게 말하고도 봉식의 눈빛에서 허튼 소리나 허풍 같은 기색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봉식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삼돌은 솟아오르는 질투와 시기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마당을 어슬렁거리다 봉식이 말한 그 상단의 행수, 백상을 찾아갑니다. 백상은 상단의 장부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죠. 아씨도 참 부질없는 일에 정을 붙여선. 그때 삼돌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행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백상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같이 다니는 봉식이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하던데요. 백상은 잠시 침묵하더니 삼돌의 얼굴을 살피며 말합니다. 미와 아씨가 그를 마음에 두고 찾고 있는 건 알고 있지. 그자는 제가 잘 아는데요. 어디서 큰돈이 생기면 곧장 사라지곤 했습니다. 정이 깊은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늘 떠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상단주께 직접 시험을 권하십시오. 정말 책임질 사람인지 아니면 한순간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백상은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혼인이라는 게 하루 만에 결정할 일은 아니지. 그리하여 다음 날 백상은 미화를 조용히 찾아가 봉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씨, 제가 보기에는 그 사내가 가벼워 보입니다. 장돌뱅이 삶이란 떠도는 버릇이 깊게 들면 정착하지 못하는 법이지요. 미화는 말없이 백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께서 그 사람을 믿으신다면 작은 시험 하나만 해보시지요.
이 상단에서 가장 먼 고을인 남원에 있는 거래처에 물건을 정확히 열흘 안에 전달하게 하십시오. 열흘 안에요. 예, 한치 오차도 없이 날짜를 맞춰 전달하고 돌아온다면 그땐 누구도 반대할 수 없겠지요. 미화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사람이라면 그쯤은 해낼 거라 믿습니다. 미화는 봉식을 곧 불러드립니다. 이 문서 꼭 제 날짜에 도착해야 합니다. 늦으면 상단도 저도 곤란해집니다. 미화는 낡은 나무 상자 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어 봉식에게 내밀었습니다. 남원 계령진으로 가주세요. 거기 상단에서 직접 받기로 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왜 그리 중요한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화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기에 봉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몸을 가볍게 해서 다녀오겠습니다. 공식은 돌아서 나오면서 남원이 멀긴 해도 빈몸으로 밤낮 없이 서두르면 못 갈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식이 떠난 그날 저녁, 백상과 삼돌은 상단 뒷방에서 다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백상이 먼저 입을 엽니다. 정말 저자가 돌아오겠는가? 삼돌은 고개를 들며 낮게 웃었습니다. 도라는 오겠지요. 다만 제 날짜에 그곳까지 가지는 못할 겁니다. 백상은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서 멀쩡히 도착하는 날엔 그자가 아씨 곁을 차지하게 될 테니 그건 절대 막아야지. 그렇게 봉식의 길 위 여정은 시작되었고 그가 몰랐던 음모는 이미 곳곳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뜻하지 않는 문제는 출발 이틀째, 봉식이 작은 산고개를 넘으려 할 무렵 일어났습니다. 고갯길 아래에서 한 소녀가 울고 있었고 그 옆에는 다리를 다쳤다는 아비가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분, 우리 좀 도와주세요.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봉식은 허리띠를 찢어 다리를 묶어주고 사내를 업고서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 봉식은 길 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길을 돌아간가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뱃사공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오늘은 날씨가 뒤집힌다 해서 배 띄우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바람은 잠잠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급하다고 통사정해도 뱃사공은 내일 오라고 말하고는 입을 닫았습니다. 결국 봉식은 하루 종일 걸려 짚을 엮어 작은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서야 조심스레 문서가 든 주머니를 품속 깊숙이 안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봉식이 계룡 고갯길을 넘을 때 산등성이 어귀에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멈춰라. 이 고갯길은 우리 구역이다. 산적이었습니다. 봉식은 재빨리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고갯길은 원래 통행료 한 냥만 주면 조용히 통과시켜주는 곳이었죠. 봉식은 다급히 호주머니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될 겁니다. 더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수상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기엔 자네 발걸음이 너무 급해 보이네? 그냥 약속이 있어 서두르는 중입니다. 그래. 그럼 하루만 있다가 가든지. 그들은 억지로 봉식을 작은 암자 옆 초막으로 데려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루 종일 그를 감시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순순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니 결국 봉식의 발걸음은 예정보다 사흘이나 늦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봉식은 산비탈 바위에 걸터 앉아 지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뛰어도 안 되겠네? 봉식의 눈꺼풀은 천근처럼 무거워지고 발등엔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제 제 날짜엔 못 가겠구나. 하지만 늦더라도 문서는 반드시 전해야지. 봉식은 무너져 내리던 다리에 힘을 다시 세우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외길을 따라 힘겹게 걷던 봉식은 말 울음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와주시오. 관군이요. 소리를 친 이는 타발말을 타고 다니는 전령이었고 다리를 움켜쥐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낙마할 때 다친 것 같소이다. 관군을 그냥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봉식은 다친 전령의 다리를 살펴봐주고 그를 말에 태우고 자신은 말고삐를 잡아 함께 산길을 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파발마 전령은 봉식이 가는 고을이 자신의 임무지와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이 갑시다. 우린 관문마다 길이 열려있고 말도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소. 그렇게 전령과 함께 서투른 솜씨지만 말을 타고 봉식은 마침내 남원 계령진에 있는 상단에 약속된 날짜 아침 문서를 무사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봉식은 혼자 말없이 주막에 앉아 상단에서 써준 답장 문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남을 도우면 그게 복으로 돌아오는구나. 이제 돌아가면 그녀가 얼마나 좋아하려나. 봉식은 자신이 지나온 그 길이 누군가의 계략이었는지 자신을 향한 시험이었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간절한 부탁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묵묵히 북쪽 길을 되짚어 돌아가고 있었지요. 봉식이 다시 상단으로 돌아온 날, 상단의 대청 앞에 선 봉식은 기쁜 마음으로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미화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처럼 단정한 비단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표정은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다녀오셨군요. 봉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무사히 제 날짜에 전달했습니다. 미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자리에서는 그 어떤 칭찬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미소 하나만이 봉식에게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상단 안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상단 지점에서 도착한 편지 하나가 뜻밖의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봉식이라는 사람이 지나간 길목마다 엉뚱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발길을 의도적으로 막으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본 미화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 확인했고 모두가 백상과 삼돌의 사주를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날 행수백상은 빠르게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에 남은 건 고개를 숙인 삼돌이뿐이었습니다. 미화는 차디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말하세요. 삼돌이는 두 손을 모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씨가 제 곁을 한 번쯤은 돌아보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고 길을 막고 거짓을 꾸몄다는 겁니까? 삼돌이는 미화의 목소리에 움찔하며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미웠습니다. 봉식이를 장터로 이끌고 나온 게 저인데 이제 저보다 훨씬 위에 있게 되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미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친구를 배신하였고 상인에게 목숨과 같은 신뢰가 없는 사람이네요. 앞으로 팔도 모든 장터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삼돌이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상단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봉식은 마루 끝에 앉아있던 미화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삼돌이가 장터에서 쫓겨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문서 전달도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미화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당신을 믿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험해봤어요. 당신이 알지 못하게 몰래? 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습니까? 미화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기다렸을 거예요. 그게 몇 날이 되든? 잠시 둘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봉식은 천천히 미화 옆에 앉아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저는 앞으로는 당신이 시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미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눈가에 고였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봉식은 말없이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투박하고 차가운 그의 손끝이 닿자 미화는 비로소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상단의 마당엔 햇볕이 들고 미화가 직접 심은 배롱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봉식은 더 이상 집신을 삼지 않았고 미화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떠난 삼돌은 한동안 사라졌다가 가을이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상단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창고 문을 정리하던 봉식 앞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벗을 질투하고 모함한 죄인이야. 봉식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정한 벗이라면 한 번쯤은 미워해도 되는 거 아니냐. 삼돌은 그 말에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떨궜고 봉식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삼돌은 다시 장터를 돌기 시작했고 예전보다 더 낮은 목소리와 고개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욕심 대신 땀을 앞세우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발품을 팔았고 그를 알던 사람들은 말없이 그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지나가는 장꾼들 사이에선 요즘 삼돌이 사람이 참 달라졌더라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오기 전 봉식과 미화는 조촐하게 상단 마당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객도 몇 명 없었고 화려한 잔치상도 없었습니다. 봉식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옷가락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조용히 사라졌던 여인이 남기고 간 그 옷가락지였습니다. 빛이 바래지 않았고 안쪽 음각의 문양도 여전히 선명했죠. 이건 당신이 저를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남긴 거겠지요. 미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봉식은 말없이 그 옷가락지를 미화의 손에 다시 끼워주었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요. 서방님과 저처럼 말이에요. 미화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장터 어귀에 모여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집신 장수 봉식이 말이야. 그 미화 상단주랑 혼례를 올렸었지.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하룻밤 묵은 여인을 몇 해가 지나도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마음이지. 맞아. 아무도 몰랐지. 그가 그렇게 고이 품고 있던 옷가락지 하나가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는 증표였음을. 그리고 지금도 배롱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핀 상단에는 햇살이 기울 무렵이면 문틀 위 옷가락지가 고요히 푸르스름한 빛으로 반짝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은 언젠가 돌아오는 법이며 잊히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 다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의 이야기. 말없이 옛날 옛적 충청도 산골 오지 마을에 봉식이라 불리는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초가에 홀로 사는 봉식이는 짚을 엮어 집신을 삼고 그것을 들고 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날도 아침부터 비가 뿌렸습니다. 비 오는 날엔 손님도 뜸하고 발길도 줄지만 그래도 안 나가면 내일부터 굶어야 했기에 할 수 없이 장터로 나섰습니다. 봉식이는 장터 구석 초라한 초가 처마 밑에 허름한 좌판을 펴고 집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런 날은 아무도 안 나올 텐데 어쩐다. 에휴, 이놈의 팔자야. 장터는 한산했고 비에 젖은 흙길에선 흙물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봉식이가 하루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가려는 순간 장터 한편 주막집 처마 밑에 고요히 서 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젖은 치마자락이 발끝까지 흠뻑 젖은 모습, 양손은 가지런히 모은 채 말없이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갓도 없이 손에는 짐 하나 없었고 비에 젖은 머리칼 사이로 고운 얼굴이 보였으며 눈빛에는 어디에도 닿지 못한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저런 처자는 어디서 온 건가? 비 맞으면서 저러고 있으면 병나지. 봉식이는 그 여인을 못 본 채 하려다 비가 더 굵어지자 끝내 한숨을 쉬며 집신 꾸러미를 이고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처자, 여기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혹시 갈 데 없으시거든
제 집이 뭐 비좁긴 해도 마른 옷이랑 죽 한 그릇은 있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리하여 봉식이는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집은 방 하나와 부엌 하나 딸린 조촐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봉식은 그녀에게 어머니가 남긴 옷을 건네주고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봉식이가 장작불을 피우고 찬죽을 때우는 동안 그녀는 인기척도 없이 젖은 옷을 갈아입고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봉식이는 데운 죽을 나무 쟁반에 담아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빈속이나 좀 달래시지요. 저는 바깥에 앉아 있겠습니다. 봉식이는 방문을 다 닫지 못하고 툇마루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괜히 눈치도 보이고 여인의 말 없는 기척이 마음에 밟혔던 것이죠.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손끝으로 그릇을 어루만지다 조용히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만이 골목을 타고 들려오는 가운데 봉식은 고개를 갸웃하며 혼자 중얼거렸죠. 말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말을 안 하는 건가? 혹시 귀신이라도 되는 건가? 허나 죽을 먹는 걸 보니 귀신은 아닐 테지. 그런데도 왜 사람 기척 같지가 않은 거야? 얼마나 지났을까? 뜻밖에도 안에서 조용히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그냥 들어오세요. 방 안에 같이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봉식이는 멈칫했습니다. 그 소리는 봉식이의 등골 어딘가를 서늘하게 스치는 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봉식은 나무 쟁반을 부엌에 가져다 놓고 방 한켠에 조심스레 자리를 틀었습니다. 등잔불이 작게 흔들리는 어둑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봉식이의 머리가 천천히 고꾸라지더니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봉식은 문틈으로 밀려오는 햇살에 훔친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이미 비어 있었고 여인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있던 자리에는 전날 밤에 입었던 옷이 곱게 개어져 있었으며 그 위에는 옷가락지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빛깔은 푸르스름한 연옥이며 표면은 매끈했으나 가만히 들여다보니 안쪽에 작은 글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느 평민 가문에선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가락지를 그냥 놓고 가다니. 그 처자, 도무지 정체가 무엇인고. 봉식이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옷가락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늦은 아침, 대문을 벌컥 열며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섰죠. 봉식이 집에 있냐? 봉식이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네를 같이 뛰놀던 친구 삼돌이었습니다. 웬일이냐? 네 이놈, 여긴. 요즘 장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중이잖아. 이 근처 큰 장이 있어 왔는데 내 놈 생각나서 와봤지. 삼돌이는 방 쪽으로 고개를 슬쩍 들이밀더니 괜히 껄껄껄 웃으며 팔꿈치로 봉식이를 툭 찔렀습니다. 근데 너 솔직히 말 안 할 거냐? 뭘 말이야? 시치미는. 어제 장터에서 너랑 같이 간 그 여인 말이다. 그 처자 누구냐? 봉식이는 말없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삼돌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방앗간 영감이 그랬어. 비에 젖은 처자 하나랑 봉식이 내가 같이 갔다 하더라고. 봉식이는 괜히 어색해져 기침을 한 번 하더니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누구긴 지나가던 사람 잠시 데려다 쉬게 했을 뿐이요. 벌써 떠났어.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더라. 그럼 둘이 같이 잔 건 맞구먼? 봉식이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수상하다. 수상해. 그래. 오냐. 그 얘긴 접자. 그나저나 큰 장 옮겨 다니는 자리 하나 생겼다. 너 여기서 썩지 말고 나랑 같이 장돌뱅이나 하자. 기회가 있을 때 움직여야지.
봉식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요한 집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좀 떠돌아다녀 보고 싶었어.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봉식이는 집 몇 개를 보퉁이에 싸고 삼돌이와 함께 긴 여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길은 장이 선다 하면 어디든 향했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수원, 평택, 안성, 문경, 수많은 고을을 지나며 봉식이는 어느덧 장돌뱅이 봉식이라 불리게 되었죠. 낯선 객주집에서 잠을 청하던 밤이면 가끔 그날 사라진 여인과 남겨진 옷가락지가 생각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봉식이는 그 가락지를 헝겊 속에 싸서 늘 보퉁이 맨 아래쪽 가장 깊은 곳에 조심스레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어느 봄날의 기억이자 자신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기다림의 조각이었죠. 몇 해가 흘렀습니다. 봉식이는 여전히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집신과 천을 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식이는 경상도 예천 큰 장날에 무명천 좌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장터 한가운데서 누군가 봉식이 쪽을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마고자를 입은 중년 사내였죠. 실례하오. 혹시 몇 해 전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집신 팔던 분이 맞소? 봉식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십니까? 상단주께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셨소. 그대가 맞다면 오늘 저녁 손님방으로 모시고 오라 하셨습니다. 봉식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딥니까? 가시죠. 그날 저녁, 봉식이 안내를 받아간 곳은 이곳에 근거지를 둔 큰 상단의 손님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에는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봉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에 봉식이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비 오는 그날 그 여인.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미화라 합니다. 미화.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원래는 몰락한 양반 집안의 딸이었지요. 정해진 혼인이 싫어 도망쳤다가 그날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마른 옷과 따뜻한 죽을 주신 그 무심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봉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미화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곳을 지나던 큰 상단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고 우연처럼 그 상단의 주인과 혼인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병을 앓다 떠나셨고 저는 그 재산과 상단을 물려받아 지금 여기까지 왔지요. 봉식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으신 겁니까? 한참을 머뭇거리던 봉식은 조심스럽게 품 안을 더듬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그날 놓고 간 옷가락지 때문입니까? 그러자 미화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일부러 두고 간 겁니다. 그날 제가 받은 건 단지 죽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주지 않던 선의와 온기를 당신은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셨지요. 그게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당신을 찾아 사람을 몇 번 보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 집을 떠난 뒤였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였어요. 언젠가 다시 마주치기를 기다렸지요. 봉식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몇 해를 덮어두었던 온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화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손님이 아닌 남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봉식은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마음으로만 품었던 그녀가 지금 눈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찼는데 이제 그녀의 눈동자에서 그날 밤 가슴 설레었던 방안의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은 곧 그의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봉식은 미화의 상단에서 나와 객주마루 밑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있는 삼돌이 곁으로 갔습니다. 그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조용히 삼돌이의 옆자리에 앉아 말했죠. 삼돌아, 너한테는 숨기고 싶지 않아서 말하는데 오늘 그 여인을 다시 만났다. 어떤 여인? 비 오는 날 우리 집에서 하룻밤 머물렀던 그 여인. 그때 그 옷가락지 남긴. 삼돌이는 자리에 일어나 앉더니 봉식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뭐? 그 여인이 살아있었단 말이야. 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미화라고 하더라. 지금은 과부가 되었고 장터 입구에 있는 큰 상단 알지? 그 상단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대. 그런데 오늘 나한테 혼인을 하자고 했다. 삼돌은 피식 웃으며 봉식을 나무라듯이 말합니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날 밤 그냥 사라졌다며. 귀신에게 홀린 거 아니었어. 넌 아직도 그런 꿈 같은 소리를 하냐? 삼돌이는 그렇게 말하고도 봉식의 눈빛에서 허튼 소리나 허풍 같은 기색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봉식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삼돌은 솟아오르는 질투와 시기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마당을 어슬렁거리다 봉식이 말한 그 상단의 행수, 백상을 찾아갑니다. 백상은 상단의 장부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죠. 아씨도 참 부질없는 일에 정을 붙여선. 그때 삼돌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행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백상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같이 다니는 봉식이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하던데요. 백상은 잠시 침묵하더니 삼돌의 얼굴을 살피며 말합니다. 미와 아씨가 그를 마음에 두고 찾고 있는 건 알고 있지. 그자는 제가 잘 아는데요. 어디서 큰돈이 생기면 곧장 사라지곤 했습니다. 정이 깊은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늘 떠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상단주께 직접 시험을 권하십시오. 정말 책임질 사람인지 아니면 한순간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백상은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혼인이라는 게 하루 만에 결정할 일은 아니지. 그리하여 다음 날 백상은 미화를 조용히 찾아가 봉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씨, 제가 보기에는 그 사내가 가벼워 보입니다. 장돌뱅이 삶이란 떠도는 버릇이 깊게 들면 정착하지 못하는 법이지요. 미화는 말없이 백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께서 그 사람을 믿으신다면 작은 시험 하나만 해보시지요. 이 상단에서 가장 먼 고을인 남원에 있는 거래처에 물건을 정확히 열흘 안에 전달하게 하십시오. 열흘 안에요. 예, 한치 오차도 없이 날짜를 맞춰 전달하고 돌아온다면 그땐 누구도 반대할 수 없겠지요. 미화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사람이라면 그쯤은 해낼 거라 믿습니다. 미화는 봉식을 곧 불러드립니다. 이 문서 꼭 제 날짜에 도착해야 합니다. 늦으면 상단도 저도 곤란해집니다. 미화는 낡은 나무 상자 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어 봉식에게 내밀었습니다. 남원 계령진으로 가주세요. 거기 상단에서 직접 받기로 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왜 그리 중요한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화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기에 봉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몸을 가볍게 해서 다녀오겠습니다. 공식은 돌아서 나오면서 남원이 멀긴 해도 빈몸으로 밤낮 없이 서두르면 못 갈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식이 떠난 그날 저녁, 백상과 삼돌은 상단 뒷방에서 다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백상이 먼저 입을 엽니다. 정말 저자가 돌아오겠는가? 삼돌은 고개를 들며 낮게 웃었습니다. 도라는 오겠지요.
다만 제 날짜에 그곳까지 가지는 못할 겁니다. 백상은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서 멀쩡히 도착하는 날엔 그자가 아씨 곁을 차지하게 될 테니 그건 절대 막아야지. 그렇게 봉식의 길 위 여정은 시작되었고 그가 몰랐던 음모는 이미 곳곳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뜻하지 않는 문제는 출발 이틀째, 봉식이 작은 산고개를 넘으려 할 무렵 일어났습니다. 고갯길 아래에서 한 소녀가 울고 있었고 그 옆에는 다리를 다쳤다는 아비가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분, 우리 좀 도와주세요.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봉식은 허리띠를 찢어 다리를 묶어주고 사내를 업고서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 봉식은 길 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길을 돌아간가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뱃사공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오늘은 날씨가 뒤집힌다 해서 배 띄우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바람은 잠잠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급하다고 통사정해도 뱃사공은 내일 오라고 말하고는 입을 닫았습니다. 결국 봉식은 하루 종일 걸려 짚을 엮어 작은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서야 조심스레 문서가 든 주머니를 품속 깊숙이 안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봉식이 계룡 고갯길을 넘을 때 산등성이 어귀에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멈춰라. 이 고갯길은 우리 구역이다. 산적이었습니다. 봉식은 재빨리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고갯길은 원래 통행료 한 냥만 주면 조용히 통과시켜주는 곳이었죠. 봉식은 다급히 호주머니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될 겁니다. 더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수상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기엔 자네 발걸음이 너무 급해 보이네? 그냥 약속이 있어 서두르는 중입니다. 그래. 그럼 하루만 있다가 가든지. 그들은 억지로 봉식을 작은 암자 옆 초막으로 데려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루 종일 그를 감시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순순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니 결국 봉식의 발걸음은 예정보다 사흘이나 늦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봉식은 산비탈 바위에 걸터 앉아 지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뛰어도 안 되겠네? 봉식의 눈꺼풀은 천근처럼 무거워지고 발등엔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제 제 날짜엔 못 가겠구나. 하지만 늦더라도 문서는 반드시 전해야지. 봉식은 무너져 내리던 다리에 힘을 다시 세우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외길을 따라 힘겹게 걷던 봉식은 말 울음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와주시오. 관군이요. 소리를 친 이는 파발마를 타고 다니는 전령이었고 다리를 움켜쥐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낙마할 때 다친 것 같소이다. 관군을 그냥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봉식은 다친 전령의 다리를 살펴봐주고 그를 말에 태우고 자신은 말고삐를 잡아 함께 산길을 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파발마 전령은 봉식이 가는 고을이 자신의 임무지와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이 갑시다. 우린 관문마다 길이 열려있고 말도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소. 그렇게 전령과 함께 서투른 솜씨지만 말을 타고 봉식은 마침내 남원 계령진에 있는 상단에 약속된 날짜 아침 문서를 무사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봉식은 혼자 말없이 주막에 앉아 상단에서 써준 답장 문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남을 도우면 그게 복으로 돌아오는구나. 이제 돌아가면 그녀가 얼마나 좋아하려나. 봉식은 자신이 지나온 그 길이 누군가의 계략이었는지 자신을 향한 시험이었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간절한 부탁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묵묵히 북쪽 길을 되짚어 돌아가고 있었지요. 봉식이 다시 상단으로 돌아온 날,
상단의 대청 앞에 선 봉식은 기쁜 마음으로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미화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처럼 단정한 비단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표정은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다녀오셨군요. 봉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무사히 제 날짜에 전달했습니다. 미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자리에서는 그 어떤 칭찬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미소 하나만이 봉식에게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상단 안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상단 지점에서 도착한 편지 하나가 뜻밖의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봉식이라는 사람이 지나간 길목마다 엉뚱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발길을 의도적으로 막으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본 미화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 확인했고 모두가 백상과 삼돌의 사주를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날 행수백상은 빠르게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에 남은 건 고개를 숙인 삼돌이뿐이었습니다. 미화는 차디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말하세요. 삼돌이는 두 손을 모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씨가 제 곁을 한 번쯤은 돌아보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고 길을 막고 거짓을 꾸몄다는 겁니까? 삼돌이는 미화의 목소리에 움찔하며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미웠습니다. 봉식이를 장터로 이끌고 나온 게 저인데 이제 저보다 훨씬 위에 있게 되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미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친구를 배신하였고 상인에게 목숨과 같은 신뢰가 없는 사람이네요. 앞으로 팔도 모든 장터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삼돌이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상단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봉식은 마루 끝에 앉아있던 미화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삼돌이가 장터에서 쫓겨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문서 전달도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미화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당신을 믿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험해봤어요. 당신이 알지 못하게 몰래? 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습니까? 미화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기다렸을 거예요. 그게 몇 날이 되든? 잠시 둘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봉식은 천천히 미화 옆에 앉아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저는 앞으로는 당신이 시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미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눈가에 고였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봉식은 말없이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투박하고 차가운 그의 손끝이 닿자 미화는 비로소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상단의 마당엔 햇볕이 들고 미화가 직접 심은 대롱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봉식은 더 이상 집신을 삼지 않았고 미화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떠난 삼돌은 한동안 사라졌다가 가을이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상단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창고 문을 정리하던 봉식 앞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벗을 질투하고 모함한 죄인이야. 봉식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정한 벗이라면 한 번쯤은 미워해도 되는 거 아니냐. 삼돌은 그 말에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떨궜고 봉식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삼돌은 다시 장터를 돌기 시작했고 예전보다 더 낮은 목소리와 고개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욕심 대신 땀을 앞세우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발품을 팔았고 그를 알던 사람들은 말없이 그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지나가는 장꾼들 사이에선 요즘 삼돌이 사람이 참 달라졌더라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오기 전 봉식과 미화는 조촐하게 상단 마당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객도 몇 명 없었고 화려한 잔치상도 없었습니다. 봉식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옷가락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조용히 사라졌던 여인이 남기고 간 그 옷가락지였습니다. 빛이 바래지 않았고 안쪽 음각의 문양도 여전히 선명했죠. 이건 당신이 저를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남긴 거겠지요. 미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봉식은 말없이 그 옷가락지를 미화의 손에 다시 끼워주었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요. 서방님과 저처럼 말이에요. 미화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장터 어귀에 모여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집신 장수 봉식이 말이야. 그 미와 상단주랑 혼례를 올렸었지.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하룻밤 묵은 여인을 몇 해가 지나도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마음이지. 맞아. 아무도 몰랐지. 그가 그렇게 고이 품고 있던 옷가락지 하나가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는 증표였음을. 그리고 지금도 배롱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핀 상단에는 햇살이 기울 무렵이면 문틀 위 옷가락지가 고요히 푸르스름한 빛으로 반짝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은 언젠가 돌아오는 법이며 잊히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 다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의 이야기. 말없이 옛날 옛적 충청도 산골 오지 마을에 봉식이라 불리는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초가에 홀로 사는 봉식이는 짚을 엮어 집신을 삼고 그것을 들고 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날도 아침부터 비가 뿌렸습니다. 비 오는 날엔 손님도 뜸하고 발길도 줄지만 그래도 안 나가면 내일부터 굶어야 했기에 할 수 없이 장터로 나섰습니다. 봉식이는 장터 구석 초라한 초가 처마 밑에 허름한 좌판을 펴고 집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런 날은 아무도 안 나올 텐데 어쩐다. 에휴, 이놈의 팔자야. 장터는 한산했고 비에 젖은 흙길에선 흙물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봉식이가 하루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가려는 순간 장터 한편 주막집 처마 밑에 고요히 서 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젖은 치마자락이 발끝까지 흠뻑 젖은 모습, 양손은 가지런히 모은 채 말없이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갓도 없이 손에는 짐 하나 없었고 비에 젖은 머리칼 사이로 고운 얼굴이 보였으며 눈빛에는 어디에도 닿지 못한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저런 처자는 어디서 온 건가? 비 맞으면서 저러고 있으면 병나지. 봉식이는 그 여인을 못 본 채 하려다 비가 더 굵어지자 끝내 한숨을 쉬며 집신 꾸러미를 이고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처자, 여기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혹시 갈 데 없으시거든. 제 집이 뭐 비좁긴 해도 마른 오시랑 죽 한 그릇은 있소.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리하여 봉식이는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집은 방 하나와 부엌 하나 딸린 조촐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봉식은 그녀에게 어머니가 남긴 옷을 건네주고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봉식이가 장작불을 피우고 찬죽을 데우는 동안 그녀는 인기척도 없이 젖은 옷을 갈아입고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봉식이는 데운 죽을 나무 쟁반에 담아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빈속이나 좀 달래시지요. 저는 바깥에 앉아 있겠습니다. 봉식이는 방문을 다 닫지 못하고 툇마루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괜히 눈치도 보이고 여인의 말 없는 기척이 마음에 밟혔던 것이죠.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손끝으로 그릇을 어루만지다 조용히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만이 골목을 타고 들려오는 가운데 봉식은 고개를 갸웃하며 혼자 중얼거렸죠. 말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말을 안 하는 건가? 혹시 귀신이라도 되는 건가? 허나 죽을 먹는 걸 보니 귀신은 아닐 테지. 그런데도 왜 사람 기척 같지가 않은 거야? 얼마나 지났을까? 뜻밖에도 안에서 조용히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그냥 들어오세요.
방 안에 같이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봉식이는 멈칫했습니다. 그 소리는 봉식이의 등골 어딘가를 서늘하게 스치는 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봉식은 나무 쟁반을 부엌에 가져다 놓고 방 한켠에 조심스레 자리를 틀었습니다.